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게 장소 브랜드에 대한 인식 과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외래 방문객으로 예를 듭시다. 외래 방문객이 느끼는 우리 도시에 대한 인식은, 그리고 장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요? 예를 들어서, 음, 예전에 중국의 북경에 야시장을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갔죠. 야시장에 중국에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데, 바퀴벌레를 이렇게 꼬치에 꽂아서 팔더라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좀 봤을 때 처음에는 혐오스럽긴 했지만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큰 바퀴벌레가 있을 수 있나. 근데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서는 여성도 있었죠. 완전 혐오했죠. 그래서 그 야시장이 그 나라의 문화가 녹아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물론 정체성이라든지 장소 속성이 묻어 있지만 그걸 인식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야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비슷한 그 친구, 그 여자분의 있던 여자친구의 인식에서는 앞으로 뭐 좋지 않은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가정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 호주에 있을 때, 그 학교에서 우리는 그걸 갔어요. 튤립 축제. 캔버라에서 하는 튤립 축제인데, 저는 엄청 지루했거든요. 너무 지루하고, 주변에 그냥 꽃밖에 없고, 꽃밭이에요. 전부 다 꽃밭이에요. 저는 너무 그 장소에서 느꼈을 때는 너무 단조롭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예쁘네. 이 정도였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장소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이제, 또, 남자애들도 있고, 우리 동기들 중에 여자애들도 있는데, 여자애들은 또 사진을 찍는다고 정신 없더라고요. 너무 좋았던 추억이라고. 그게 참 장소 자체는, 우리가 인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다.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산은 남성 중심적인 관광객 위주로 특화되어 있는 도시다. 여성이 여기서 여행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친화적인 어떤 브랜딩이 필요하다. 좀 색도 감성적이고, 포토존도 많이 만들고, 또 안전 치안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이런 브랜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인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또한 컨셉을 잡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소 브랜드 인식 과정에서 보면 장소 브랜드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신념, 어떻게 소통하는 소통 방법, 또 문화, 또 디자인, 또 시각적, 언어적, 행동적인 표현, 또 이런 것들이 고객이라고 하죠. 그리고 방문자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어떻게 연상돼서 흘러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브랜드는 소통된 표현이나 장소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속성이 아니라, 물성이 아니라, 목표 집단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지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에서 나오는 어떤 특성이 아니고, 집단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각으로 보는 거죠. 지각한다라는 느낌이죠. 바로 마음속의 심상으로 그린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지각은 목표 집단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외적인 목표 집단은 장소에 대해서 일반적이기도 하고 또 고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내적 목표 집단이 있죠. 외적 목표 집단이 있고 내적 목표 집단이 있는데, 이런 내적 목표 집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특히 외적인 것들은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뭐 출신이 어디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내적은 여러 가지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구 특성이 아닌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호인 거예요. 어떤 선호. 저는 돼지국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돼지국밥을 좋아하지 않는 외국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저는 매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히려 매운 걸 좋아하는 외국인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이질적인 지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소 브랜드의 인식 과정의 개념들을 보게 되면 먼저 어떤 장소가 있죠. 있던 장소를 우리가 브랜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에 대한 어떤 가치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가치를 어떻게 뽑아낼까요? 그렇죠? 장소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좋아요. 다크 투어리즘 중에 남대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남대문 말고 장소 물소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곳이 필요하겠구나. 좋아. 그러면 영화의 전당 여러분들 랜드마켓까지 아니에요. 미안해요. 광안대교를 해봅시다. 우리 집에서 사는 곳이 가까우니까. 그러면 광안대교의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 그쵸? 광안대교의 가치는 그쵸? 남구랑 해운대구를 서로 연결해주고 수영이랑을 다 연결해주고 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죠. 바다를 통해서 다리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광안리에서 보는 어떤 미적 감각 그리고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우리 국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소통된 장소 브랜딩이죠. 이걸 어떻게 소통하느냐를 먼저 우리는 도시 브랜드의 가치에 입력을 시켜야 돼요. 이런 장소 브랜드는 그렇게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 광안대교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속성이 있어요. 이런 게 있죠. 길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또 여러 기능적 특징은 뭐고 무엇이고 이런 게 있고, 또 이게 어떻게 소통된다고 보게 된다면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뭘 하게 되나요? 불꽃 축제도 하죠, 거기서. 그리고 시민 달리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트를 타고 가서 거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 세븐브릿지 프로젝트 중에서는 이제 거기서 번지 점프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브랜드의 가치, 특히 그 안에서 장소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도시 브랜드란 말 안 쓰겠습니다. 이번 장소 브랜드니까. 장소 브랜드의 가치는 꼭 이런 물리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방금 말했던 불꽃 축제, 그리고 시민 달리기, 마라톤, 또 여기에서는 번지 점프, 이런 여러 가지 광안대교에 따라서 파급하게 되고 연쇄 파급하게 되는 여러 가지 소통된 브랜드에 의해서 이런 장소 브랜드의 가치가 인식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장소 브랜드가 소통된 장소 브랜드와 장소에 대한 어떤 물리적 속성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죠. 장소에 대한 가치가 정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걸 느끼게 돼요. 먼저 장소를 인식하게 돼요. 저게 강한대교구나.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떤 흐름 도냐면 인식하고 나서 저게 강한대교 맞네? 그리고 딱 보고 너무 멋있는데? 그래 만족을 느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별로야. 만족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걸 보고 나서 가치를 보게 되면 이거는 내가 사진을 찍어야겠어.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아니면 친구한테 추천해야겠어. 사진을 찍어서 친구한테 추천할 수도 있고, 이런 장소 만족에 따라서 방문, 재방문이 결정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추억으로 각인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장소 효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기념품을 사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장소 효과까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장소 브랜드의 인식적인 개념도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소 브랜딩을 할 때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물리적인 속성을 파악한다. 자, 이번 여러분들 시험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먼저 물리적인 속성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정하든 간에 도시 안에 있는 물리적 어떤 장소를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속성을 파악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소통되고 있는가에 대한 장소 브랜딩을 연구를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장소의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정해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만족을 일으키게 되고 어떻게 재방문하게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연쇄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야지 제대로 된 장소 브랜드 인식 가진 개념들을 그립니다.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타겟이나 포지션이나 수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먼저 그러면 장소 마케팅 목표 집단과 세분 시장 및 해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소 마케팅의 목표 집단은 어떻게 되냐? 장소 마케팅에 대한 연구에서 아까 전에 연구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표적 시장을 잡아야 되고 타겟은 누군가가 되어야 되는 가장 큰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걸 좀 더 해보는 거예요. 세분 시장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방문객이 있으면 첫 번째 표적 시장은 바로 방문객이죠. 방문객이 있다면 또 방문객에서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갈 때 놀러 나가는 게 있겠죠? 그냥 비업무 목적이죠. 그죠? 관광객인 거예요. 그냥 투어리스트인 거고. 그러면 업무 목적이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업무 목적으로. 또 반면에 살로 이민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단 그거는 방문객이라고 합니다. 비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 및 근로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주민 및 근로자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겠죠. 전문가 아니면 숙련 노동자, 뭐 이미 노동자 중에서 일을 많이 오래 한 사람, 그리고 부유층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투자가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업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주민 및 근로자한테 장소 마케팅의 표적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흔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물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한데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할렘가 빈민가 같은 곳에 빈민가입니다. 빈민가. 그러면 여러분들 빈민가면 빈민가에 테슬라 자동차 전기 충전소가 있어. 할렘에. 그거 되게 무시받습니다. 빈민가일수록 더 기통이 크고 휘발유를 많이 먹는 차들을 선호해요. 험머 같은 거, 험비, 아니 엄청 높은 거. 하지만 좀 스마트한 부유층일수록 물론 뭐 좋은 차들 그렇게 투자가 또 기업가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사업체 및 산업이 또 표적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중공업, 또 청정산업, 기업, IT 산업, 기타 등등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부산에는 어떤 산업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부산에 어떤 산업들이 많죠? 그쵸? 우리는 중공업 산업이 사실상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무역이랑 중공업 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도 있습니다. 르노 삼성이 있죠. 그리고 섬유 산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해양 플랜트 관련한 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도 있고요. 그리고 관광 산업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성장세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수출 시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이 있겠죠. 국내에 이제 뭐 수출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에 있는 수출 시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장소 브랜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의 도시 마케팅에 대한 사례들을 이미 뭐 저는 이제 영상으로 올렸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먼저 외국의 도시 마케팅 사례에서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만 말해보면, 먼저 영국 쪽입니다. 영국은 런던 도크랜드, 여기에 있는 목표 집단과 세분 시장의 해외 사례에서는 뭐냐면, 대상은 기업과 주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부산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역사적인 건물을 보존했고, 또 거기에 따른 역사적인 여러 가지 건물이나 문화를 이제 바탕으로 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물과 상징물, 건축, 하부 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면서 또 거기에 있는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상징물이나 박물관이나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런던 도크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화와 주민이 어우러진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브리스톨을 한번 보겠습니다. 브리스톨은 처음에 어떻게 이 장소 마케팅을 하게 됐냐면, 목적 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주체는 뭐냐면, 시의원, 그리고 기업, 예술인들을 목적으로
그냥 표적 지장을 대상으로 엄청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됐냐면, 죄송합니다. 마케팅 주체가 시의원, 기업 예술인들이 합쳐서 마케팅을 하겠다고 이 세 명이 합쳐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쳐서 대상을 기업, 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죠. 그래서 그 마케팅 전략으로는 예술, 오락지구 조성, 이벤트 홀, 또 문화시설 개발, 또 역사적인 건물들을 보존하는 것으로 만들었죠. 이것 때문에 싱가포르이 이런 브리스톨과 굉장히 비슷한 종류의 마케팅을 실시했습니다. 마케팅 주체가 정부와 그리고 기업가 그리고 건축가들이 함께 만들어서 도시 계획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최초로 도시국가이자 또 마케팅이 굉장히 성공적인 관광과 문화와 산업과 예술이 서로 어우러진 굉장히 좋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도 굉장히 올라가고 복지 혜택도 굉장히 좋으며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 도시로 인정을 받았죠. 또 셰필드 존밸리라고 해서 여기도 목적 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이미지, 오래된 지역 이미지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케팅 주체가 이게 정부 주관으로 해서 마케팅 커뮤니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기구죠. CVB처럼 전담기구가 만들어서 그 대상은 기업, 주민, 관광객으로 했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주로 광고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스포츠 행사를 많이 열었어요. 자전거 대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마라톤 대회도 열고 또 이색 스포츠 대회도 열고 그래서 이제 축제와 스포츠 행사가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했죠.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마케팅 주체로 피츠버그가 있어요. 목적 주체는 역시나 지역 경제 활성화고요. 그리고 마케팅 주체는 좀 특이합니다. 이게 캠페인 조직들이 있어요. 이게 민관 합동으로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마케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홍보물을 통한 캠페인도 했고 방송 광고를 통해서 피츠버그는 그 미국 내에서도 로컬, 바로 내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리브랜드가 있죠. 클리브랜드는 역시나 지역 이미지, 오래된 도시의 중공업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케팅, 장소 브랜딩 마케팅 목적으로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한 미국의 피츠버그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캠페인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런 정부 주관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정부에서 비용은 되어주고 시민들이 스스로 캠페인을 하는 그런 활동인 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으로는 홍보물을 통한 캠페인, 특히 심볼 전략을 썼습니다. 심볼, 그 다음에 상징물 개발, 그리고 문화시설물 건축, 구조물 건축, 또 예술 오락지구 조성을 통해서 이런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삿포로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알 거예요. 이거는 목적은 일단은 마을 기업 조성, 기업 마을에 있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케팅 주체는 정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대상은 철저하게 주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했죠. 그 결과 마케팅 전략 이벤트, 여러분들 삿포로 눈축제 알죠? 얼음축제. 이런 것들이 이벤트 행사를 줄기차게 계속 열었거든요. 삿포로는 1년 내내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 박람회, 축제 등이 굉장히 활성화해 있는 도시로 바로 마케팅 주체를 가져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이런 좀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어떻게 주체를 가져가고 또 어떻게 목표 집단을 가져가고 전략은 어떤 걸 세울 것인지를 여러분 참고해서 또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소의 구성 요소와 마케팅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원을, 관광 자원이나 아니면 이런 도시 브랜드 그리고 장소 브랜드의 자원을 끌어낼 때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자원을
사용을 많이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연적 요소와 마케팅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적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구성 요소에는 토지나 기후가 있겠죠. 그리고 경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 좀 더 쉽게 말하면 지리가 어디냐, 지리학적 위치가 어디냐. 우리 부산은 어디에 있죠? 유라시아 관문이죠. 그리고 유라시아 관문이고, 우리 부산 필두로 3시간권 내에 약 1억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대도시들이 되게 있죠. 그쵸?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런 지리정학적 위치에 있다. 그런 것들. 또 자연경관, 우리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우리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안동,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경관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사계절이 있을 수 있다. 뭐 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 요소를,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끌어오는 거예요. 부산은 뭐 해양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요소와 마케팅 요소가 결합하는 게 중요하다. 마케팅 요소는 뭐냐면요, 이런 거를 가지고 관광 자원 및 개발 또는 유지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에는 구성 요소 중에는 자연적 요소, 특히 그런 구성 요소와 그리고 마케팅 요소가 따로 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적 요소와 마케팅 요소를 한번 연관해 보면, 인적 요소의 구성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인적 자본 수준 정도가 있죠.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아니면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 없다, 아니면 시민의식, 전체적으로 있는 뭐 신호등을 뭐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막 걷는다든지, 운전을 진짜 험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민의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외국인이 보기에. 또 기업가나 기술자, 행정가들의 있던 어떤 보유 정도, 전문가들의 보유 정도도 이런 장소 브랜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인적 요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한 로케이션, 지리적 위치도 또한 중요하고요. 이런 마케팅 요소는 뭐냐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만들게 됐을 때 이런 인적 요소 중심으로 브랜딩을 할 거면 이런 우수 인력을 유치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예술가 지역에 대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예술가가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면 이 예술가들을 좀 더 포장을 잘해주고 마켓에 꺼내놓을 수 있는 기업가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우수 인력들을 유치해서 이런 예술가랑 전문가가 같이 접목해서 도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말했던, 저번에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브라질, 상파울로나 리오데자네이루, 또 미국에 있던 여러 가지 도시들은 이런 예술가들과 기업가들을 잘 묶어서 굉장히 장소 브랜딩을 잘해서 큰 미술 시장을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삶의 질 요소와 마케팅 요소를 한번 접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QOL이라고 합니다. Quality of Life라고 하는데, QOL,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은 뭐가 있나요? 그 삶의 질은 뭐냐면 자신이 살고 있던 웰한 정도를 뜻합니다. 얼마나 잘 살고 있고 나의 만족도는 이 정도야, 삶에 대한 만족도, 그런 삶의 질을 뜻하는 건데, 이게 뭐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정량적인 거는 내가 수치로 뭐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사는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정량적인 거지만, 정성적인 거는 자신의 있던 어떤 심리적인 만족 상태를 뜻합니다. 아무리 정량적인 지표가 좋아도 자신의 만족이나 정성적인 지표가 낮거나 가족 요소에 대한 애정 정도의 요소가 낮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정량적인 지표는 높지만 주민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은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핀란드나 이런 곳이 삶의 질이 굉장히 높고 경제적인 수준도 높지만, 거기는 어떤 경제적인 지표를 떠나서 정성적인 지표, 삶의 질에 있던 어떤 마인드나 이런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있는 무형적인 지표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구성 요소는 뭐가 있냐? QOL에 생활 환경, 그쵸? 깨끗하다 못하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수준 정도가 어떻다,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교육, 사회복지, 그리고 도시 안전. 여러분들 한림가는 도시 안전은 그냥 뭐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문화 여가, 그리고 휴식 공간, 공원이 많냐 작냐, 그리고 교통 혼잡도, 막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서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지역에 있는, 부산에 있는 교통 정도고, 나는 요즘에 또 부러운 게 제주도예요.
이게 준법 정신에서 이러면 안 되지만 어디에 주차를 해놔도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주차 어디든 다 무료예요. 너무 좋은 거야. 요즘 부산에도 점점 주차비가 많이 올라가는 거 알죠? 서울은 심지어 차도 많이 막히고 발렛비도 내야 됩니다.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요. 차를 가지고 있는 부대 비용에서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지출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혼잡도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이런 걸 가지고 마케팅 요소에 접목을 해보면 매력적인 도시 디자인, 이런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내가 길을 걷고 있어. 근데 건물이 굉장히 예쁘고 색깔도 다채롭고 시민공원도 있어. 그럼 매력적인 도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반시티 같으면, 그러니까 도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ITS 있죠.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 ITS 교통 시스템 보게 되면 버스가 언제 오고 지하철이 언제쯤 도착한다 라는 걸 유비쿼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의 제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공공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웬만한 높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잘 되어 있고, 건물에 있는 조경목들이 다 되어 있어서 녹지를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시로서 깨끗하고 마케팅 요소적으로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경제 환경 요소와 마케팅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요소는 한 가지밖에 안 봅니다. 고용 조건, 월급 정도가 경제 환경 요소에서 굉장히 구성 요소에서 굉장히 그냥 유일무이합니다.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 요소로는 사회 간접 정도의 확충 자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자본이 있고 간접 자본이 있는데, 이런 마케팅 요소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확충되어 있냐라는 게 경제 환경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문화적 요소와 마케팅 요소. 문화적 요소에 있던 어떤 구성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많죠. 우리 특히 관광에서는요, 이런 문화적 요소와 관광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 문화자원과 문화시설, 뭐가 있어요? 건축물, 기념비, 역사유물, 박물관, 인물 부활, 이런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강조 중에 하나는 문화 이벤트, 그리고 시장 상권, 그쵸? 왜냐면 사람들이 시장 많이 보러 가거든요. 그리고 그 로컬인들이 쓰는 게 난 요즘에 해외 가게 되면 그냥 재래시장 가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재래시장은 해외에서도 요즘에는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화 되어 버렸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로컬인들이 가는 마트를 갑니다. 저는 특히 미국에 있던 그런 마트 같은 경우에나 호주에 있는 마트, 영국에 있는 마트,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에 있는 그냥 로컬들이 사용하는 대형 마트를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서 재밌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유흥 오락시설. 유흥 오락시설 되게 그렇죠. 그 나라 특유의 테마파크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공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화 수용성, 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 그리고 학술 연구기관.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개발하려면 이런 학술 연구기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서 학술 연구기관의 연구소에 굉장히 큰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뮤지엄이랑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술 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리들을 또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카데믹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문화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마케팅 요소를 어떻게 접목하냐면, 장소 이미지나 그리고 관광 자원을 통해서 이런 문화적 요소를 좀 더 부흥시키는 그런 걸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여튼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나 그 다음에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 요소, 인적 요소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장소 브랜딩을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땔감, 먹거리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도시 마케팅에서 또 장소 브랜드에서 어떻게 이거를 초점으로 둘 것인지 오늘 시간에는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걸 좀 초점을 두고 싶다. 그러면 고용이 많이 일어나는 브랜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관광 쪽을 많이 하고 싶다. 관광 쪽에 있는 요소들을 많이 접목해서
도시 브랜딩을 하고 싶다, 아니면 장소 마케팅을 하고 싶다, 브랜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화 자원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또 이벤트 자원, 자산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접목해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장소 브랜딩에 필요한 구성 요소, 그리고 타겟팅,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